네, 20대 대선 이제 여드레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초박빙 접전 양상입니다. 지지자를 결집하고 또 부동층을 잡기 위한, 껴안기 위한 후보들의 유세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와 통합정부 구성에 또 합의를 하면서 박빙 표심의 대선 전국에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지금 대선 판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속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사실상 단일화 선언인데 잠시 뒤에 이제 후보 동행 행보 짚을 때 한번 속보를 좀 알아보기로 하고 판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안개 속 초박빙 접전 이런 양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동률 나온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39.8% 언젠가 또 35%를 기록한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또 양 진영이 결집하는 거로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진영 정권 교체라는 이 언어 때문에 사실상 먼저 결집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이제 결집하는 것 같아요.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DJ 세력 또 친노 친문 그다음에 86, 그다음에 촛불 세대 이 부분들이 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결국은 나머지는 이제 부동층이라든가 무당파층들을 어떻게 데려오냐라는 것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통합과 미래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분열과 배신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게 중도층들은 아무래도 통합과 미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호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남은 일주일, 8일 동안에 이 무당파층이라든가 부동층들, 스윙 보어트들이죠. 이 스윙 보어트들의 판단을 유권자 선택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동률 나온 조사 결과 먼저 보셨고 리얼미터 결과도 한번 보시죠.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지금 부동층과 무당파 말씀하셨거든요. 8일 동안에 이 부동층과 무당파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제 어떤 후보 쪽으로 갈지 참 예측이 어렵죠. 근데 이제 부동층도 그렇고 무당층도 그렇고 중간지대 유권자층인데 누구냐 하면 대체적으로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2030 MZ 세대 부동층 그리고 여성 부동층이 상당히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쭉 선거 판세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여성들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표심을 남성보다는 뒤늦게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념보다는 이익에 의해서 정치적인 효능감에 의해서 마지막 TV 토론까지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주로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여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판에 이들을 견인할 수 있는 이 후보자들의 이 정책, 비전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아 있는 건 사실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견인하는 것, 투표소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는데 조사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크게 나는 조사 결과 뭐 어제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소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상반되게 나온 조사 어떤 방식 어떤 차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같은 조사 기관에서 자동응답 조사와 면접원 조사를 냈거든요. 이건 누누이 저도 우리 YTN을 통해서 설명드렸지만 이건 조사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이번 대선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자동응답 조사는 이 조사의 환경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직업 분포 등의 이유로 보수 성향의 응답자 우리가 중도도 보수 또 진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많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 보수 응답자가 많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면접원 조사는 직업 분포가 주로 사무직 또 이 사무직이나 화이트 칼라 계층들이 주로 응답을 많이 또 참여를 한 것으로 조사 끝났을 때 주로 이제 그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많이 참여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많으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성향으로 또 뭐 나눠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샤이 표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지 여부를 적극 드러내지 않는 유권자를 좀 감안해서 또 해설을 듣는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그럼 아무래도 전화 면접 조사가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ARS 조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시간도 좀 많으신 분들, 고연령층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응답하기 쉽고 그리고 ARS 조사는 내가 받은 다음에 나 20대입니다 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ARS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한 여론조사 전문가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면접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응답률도 상당히 높고요. 뭐 17, 20%. 그래서 이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폭넓은 층들을 전화 면접에 직접 컨택하니까. 그리고 이제 콜도 저보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2번 하냐, 3번 하냐, 4번 하냐, 5번이란 말이죠. 이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비용을 많이 들여서 5번까지 콜하면 이제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말씀하신 샤이 이재명이든 뭐 샤이 윤석열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표본 처출이라든가 면접 교사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샤이 표심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샤이 표심이라는 것이 네. 이전 선거에서 이 선거 결과가 이제 여론조사와 달랐을 때는 무선 전화, 휴대전화가 포함되지 않았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자동응답 조사와 면접원 조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확인되는 결과인 것이지 이 조사 방법이 미리 그렇게 의도되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조사 결과만으로 샤이 표심이 근거가 어느 정도고 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건지 이것이 네. 그것은 또 알 길이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그만큼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결과가 조사 결과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인 것이고요. 또 여론조사에는 선거 투표율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까지 포함된 결과가 실제 투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사람들이 투표소에 가느냐, 투표소에 가서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 있다가 이재명 후보가 추격해서 뭐 동률을 이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간에 오차범위 내에서 판가름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KSY하고 TBS의 선거를 7%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섭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가 바로 나오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상승하고 있는 거 윤석열 후보는 하락이나 정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차이를 보이느냐, 누가 더 미래형 지도자로서 중도층이라든가 무당파층에게 호소과 소구력이 있느냐, 이것이 다음 주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붙어 있는 건 맞는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이재명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오늘 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진 못했지만 발표된 조사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더 격차를 벌린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맹추격하면서 상당히 접전을 펼치는 격차가 좁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 3일부터 여론조사 발표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는 여론조사 정도 분위기로 아마 3일 이전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는 깜깜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모든 여론조사를 공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길게 좀 여쭤봤는데 아무튼 지금 시점에선 지지율이 초박빙 접전으로 보입니다. 앞서 그 소장님께서 20대 여성의 어떤 표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상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결국은 승부처가 서울이 될 거라는 말과 함께 20대 남자 그리고 30, 40대 여성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이어서 듣는다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20대 남자라기보다는 20대 남자는 대체적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견인하고 있는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2030 여성 또 30대부터 시작을 해서 50대까지 30대, 40대, 50대의 가정주부층은 아직까지도 표심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데이터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서울이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역임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서울 판세가 다를 수도 있는데 경기도와 또 서울의 대결 구도 또 서울은 지난해 보궐선거 이후에 좀 이어져 오는 표심이 있거든요. 강남과 강북이 다르고 부동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코로나 영향까지도 자영업청 또 소상공인이 받고 있는 곳이고 또 여기에는 또 청년 세대의 인구가 또 가장 많은 곳이 대체적으로 많은 곳이 또 서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역대 민주당 본선 후보 중에서는 서울을 이기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또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또 서울을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표심이 일종의 이번 대선의 승부처가 되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 부분들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에 따르면 좀 불리하다. 4, 5%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요. 네.
우상호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것은 결국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내걸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본 층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아주 강하게 또 송영길 대표도 강하게 확실하게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서울 민심에서 중요한 건 서울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진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정당보다도 자기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관심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 일주일 동안에 어떠한 메시지와 아젠다를 내놓느냐라는 겁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어디 신천 유세라든가 서울 유세 보면 상당히 그 험하고 격한 말들을 많이 쓴단 말이죠.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네. 이게 좀 상당히 기존의 그 국민의힘,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 선거운동 방식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때는 뭐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중도층이라든가 무당파층들 잡아야 된단 말이죠. 양 진영이 지금 딱 뭉쳤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론조사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메시지보다도 계속해서 자기 진영을 향한 목소리,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비난하는 목소리, 뭐 집에 가실 분이 무슨 국민 통합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썩고 부패한 정권이다, 국민을 괴롭히는 날치기 통과했다. 심지어 사전투표의 문제에 대해서 사전투표를 독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투표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 정부가 당일날 투표 당일날 코로나 확진자 수를 수십만 명 발표해서 투표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저는 윤석열 후보가 남은 일주일 동안에 진짜 중도층이라든가 무당파층들을 공략해야 되는 전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굉장히 저는 전략을 수립한 층들이 굉장히 미싱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영훈 잠시만요. 교수님, 지금 네.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자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또 네. 수장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양강 후보 일제히 서울 공략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4년 만에 성남시를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3년 만에 경기도를 전국 최고의 시도로 만들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확실하게 다르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수당 횡포를 이어가다가 선거 열흘 앞두고 통합이라는 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국민 통합 아무나 합니까?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거니까요.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나를 또 바짝 세워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평가는 뭐 유권자들이 할 것이니까요. 네. 이재명 후보도 각종 육세장에서 곳곳에서 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피차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이 왜 중요하냐면 서울은 또 보궐선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로와 또 서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유력 후보들을 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종로의 후보도 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결국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뭐 중도층이 얼마나 된다, 부동층이 얼마나 된다 이런 뭐 주판화를 튕기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지지자들이 투표소로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전 투표 의혹 어쩌고 뭐 이런 운운하는 그런 또 의혹들 음모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투표는 할 수 있을 때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투표하는 쪽이 투표소를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려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서 윤석열 후보 발언 중에 국민 통합 아무나 합니까? 라는 대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중도층을 보다는 전통적인 좀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들을 좀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수장님 생각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도층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을 막바지까지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는 단일화가 이제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 여론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목적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지자층을 투표소에 가는 거는 선거 때 보면은 어떻게 해서 많이 가냐 하면요. 그러니까 가라 가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바닥 민심이 중요한 거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럼 난 가서 하죠. 그런 측면들이 사실상 투표 심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며칠 전부터는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통합 정부론을 얘기하면서 정치 개혁을 얘기하고 정치 교체를 얘기하고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는 걸 아젠다 세팅이 확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윤석열 후보는 그런 부분에 턴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정권 교체인 거예요. 정권 교체 이후에 뭘 할 건지 도대체.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아까 이제 자료화면에서 나왔지만 아주 거세고 험한 말, 제가 소개는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하고 있는 게 유세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죠. 특히 안철수와의 단일화 실패로 인해서 중도층들이 또 윤석열 후보한테 가기엔 상당히 어려운 그 환경적 조건이 마련됐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다음 주에도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그냥 험하고 상당히 분열시키고 적대적인 언어를 계속 쓸 것이냐 아니면 바뀔 것이냐 이런 부분들 전 주목거리가 보여집니다. 네, 수도권 민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민심일 텐데 그렇다 보니 송영길 대표는 뭐 연이어 지금 반성문 아닌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밝힌 입장 같은 경우는 뼈저리다, 부동산 정책은 뼈저리다. 고집불통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낮은 자세로 지금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선거 전략에서 여드레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좀 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거는 지난번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충격과 패배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건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 LH 사태도 있었지만은 국민들이 자신의 주거권에 대한 문제, 주거의 삶에 대한 문제를 집권 여당이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아주 가혹하게 했던 것이죠. 민주당이 그때 이제 정신 차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대선이 있으니까 다시 저런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중요한 것은 상당히 많은 상처와 그 뭐라 그럴까요? 절망감 이런 것들을 느꼈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인 것이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 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또 자기가 사과드린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서울 시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정서와 마음을 어느 정도 어루만져 줄 것인지, 그리고 내거는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니까 신뢰가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서울 민심 뭐 4%, 5% 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송영길 후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전향적인, 더 우호적인 부동산 정책, 세금이든 공급이든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미래에 할 것에 대한 평가, 그것도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평가도 당연히 이번 대선에서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부담일 거예요. 네. 그런 부담이 되는 것을 얼마만큼이나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느냐. 유권자들은 그 평가를 생각 안 하고 미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만 할 거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이번 대선이고, 특히 지역적으로는 서울에서의 평가가 가장 혹독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하겠죠. 네, 지금 취득세 50% 감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해당한다는 점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주택 공급 부분과 함께 지금 민주당이 꼭 지키겠다고 한 부분이 정치개혁, 앞서 교수님께서 좀 강조한 부분인데 맞물려서 오늘 마침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연대, 또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속보를 좀 전했는데 앞선 뉴스 시간대에 현장을 연결해서 두 후보의 어떤 투샷을 봤거든요. 전하면서 마침 그때는 어쨌든 단일화란 얘기가 없어가지고 속보를 전하면서 좀 헷갈린 좀 부분도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사실상 단일화 선언? 단일화 수순이라고 밟아지고요. 그 내일 정도, 내일 이제 그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예상으로는요. 그러면서 TV 단일화 토론 때 아마 상당히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김동연 후보가 뭐 지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선거 때는
0.5%라도 1%라도 더 폭을 넓히는 것이 이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에. 그래서 네. 김동연 후보가 같이 하게 된 부분들은 특히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무슨 뭐 만나서 밀실에서 거래한 것도 아니고 국민통합정부에 찬성한다. 그다음에 얘기한 부분들이 뭐 삼선 초과 연임 금지라든가 국회의원 면제 특권 폐지, 그다음에 국민 소환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이제 인수위원회 때 이제 대선 후보 공통 공약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위원회도 만들겠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합정부론에 상당히 찬성하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내일 토론회 끝나고 내일 토론회 때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심상정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 통합정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참여할지 아니면 그냥 동의 정도 수준이 있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단순한 프레임이 아니라 상당히 개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잠깐 더 말씀드리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통합정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기득권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자신들의 국회의원 기득권을 상당히 포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례제 퍼센트를 늘릴 건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실제로 비례제를 늘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대표성과 사표화되어 있는 국민의 표가 반영이 되면서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기득권이 삭감되는 측면들이 강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추천을 한다라는 것도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던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점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였거든요. 이 개헌 문제는 실제로 18대 국회부터 계속 논의되었는데 어디서 막혔는지 아세요? 그거는 대통령 후보나 아니면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는 현재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이 대통령 분점이 권력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내놓았다는 것은 그리고 자기는 사년 중임제를 하면 1년 부분들을 5년 다 안 채우고 임기를 안 채울 수 있다. 4년만 할 수 있다는 얘기 한 부분은 실제로 그 안에는 민주당에 대한 반성,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이름으로써 자신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개혁적 의미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그 네. 회동을 통해서 정책 연대를 통한 사실상의 단일화 수순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물결 쪽에서는 아직은 후보 사퇴가 나오지 않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동연 후보가 네. 선거 운동을 도와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네. 전체 판세를 뭐 뒤흔들 정도의 효과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아주 치명적인 효과라고 정도가 나온다고 보기는 또 어렵겠죠. 그래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도층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여성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통합이 강조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칫 김동연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뭐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 한 표라도 더 얻어내야 되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김동연 후보의 도움이 필요했다. 네. 이렇게 선거 국면에서의 표를 의식한 결정이었다고 하면 그 효과는 적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와 함께하면서 어떤 정치 개혁을 분명히 할 것인지 또 앞서 이제 유영애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많은 설명을 하면 유권자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 여당으로서의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을지 이 부분을 아주 상징적으로 예리하게 부각을 할 때 더 효과가 있겠죠. 네, 앞서 유 교수님께서 내일 토론회 직전에 한번 상황을 좀 보아야 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일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행보도 함께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통합정부에 힘을 실을 것인가. 짧게 여쭤보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보? 김종인 전 위원장요. 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또 한때는 윤석열 후보의 우호적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 총괄 상임위원장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훈수 정치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오려면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게 네. 또 어떤 결과가 어떤 파장이 올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끝까지 김종인 전 위원장은 훈수 정치를 하겠죠. 근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이재명 후보와 같이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네. 김종인 위원장이 통합정부론을 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상당히
대통령 후보가 통합정부를 수용하기는 어려웠던 건데 상당히 환영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독일식의 어떤 그 선거제도라든가 권력 구조를 상당히 선호하는 분이죠. 독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통합정부론이 갖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 정쟁이라든가 지금도 대통령 선거 보면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승자 독식, 패자 멸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연립내각이라든가 통합정부라든가 또 거래 단일화 같은 걸 없애는 결선 투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대통령제로 입각해서 나타나는 권력 간의 갈등이라든가 대립, 정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건 유럽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돼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지 못했던 여태까지의 어떤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여야를 막론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환영한다 그러는 것이고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이나 윤여준 씨 같은 부분들은 중도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감도를 표시한다 그러면은 중도 보수층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합정부 구상에 좀 방점을 찍은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먼저 봤다면 이번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원팀 행보를 펼쳤는데 그 가운데서도 친문단체가 또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뭐 행보일까요? 외연을 조금씩 더 확대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대선은 마지막까지 이제 중간 지대의 스윙 보트를 잡아야 되니까 친문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친문 관련 인사라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계속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강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조하는 건 마찬가지로 조금 더 외연을 확대하자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 그게 이제 얼마만큼이나 선거판을 뒤흔들 정도의 효과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선거일 또 사전투표를 가까워져서 일어나고 있지만 부분적인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큰 건 후보들이 마지막 남은 TV 토론에서 아주 큰 변수를 만들어낸다.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과 관련된 다른 또 의혹들이 아주 큰 의혹이 갑자기 불거진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로 지금 정도의 판세에서 중요한 건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만 선거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감안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서 그래 투표 결과가 이럴 거야 이렇게 예단해서는 곤란하다는 네.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가라고 해서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끝까지 가라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선거라고 봐야죠. 윤석열 후보의 행보. 윤석열 행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친문단체는 그건 이제 극문단체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그런 점들이 크게 저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층이라든가 무당파라든가 중도층의 성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정치개혁 얘기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어제하고 오늘에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하는 정치개혁에 대해서 나 같은 신인이 당선돼서 정권 교체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인은 그냥 새로운 정치의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신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국무총리 추천제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 임명을 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임명 못하게 하려고 국무총리 추천제를 도입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틀린 생각이죠. 여태까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을 상당히 나눠서 국무총리에게 장관 실질적인 임명권.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가 나와 있어요. 국무총리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이런 부분들 실질화시켜서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외교안보 국방은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는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그 갈등을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협하고. 이런 국회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이유도 싸우지 말고 국무총리 니네들이 추천하고 동의했으니까 내치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타협하고 해서 좀 더 국가를 안정시키라는 그 권력구조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나가는 것이 진짜 정치개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 권력 관련사에 자기 권력을 놓치기 싫으니까 그걸 반대했던 거거든요. 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서.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자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사람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이 정치개혁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더
더 예를 들면 레디컬한 정치 개혁안을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개혁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좀 아주 인식적으로 해석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짧게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저는 네. 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도 아니고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도 아닌데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상대 후보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고 가령 윤석열 후보가 원전이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야기가 뭐 좀 아직까지는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네. 뭐 마냥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주장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권자들이 평가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 질문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는 단일화, 야권 단일화에 대한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긴급 의총까지 열어서 일단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가 대세론이고 두 분을 포함해서 평론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지만 또 막판 단판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이제 전략적으로 열어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율이나 지지층들이 결합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에는 내용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너무 때늦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의 가능성을 국민의힘에서 열어놓는 것은 전략적으로 실제 단일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안철수 후보 지지층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견인하기 위한 견인하기 목적이다. 위한 그런 목적의 전략적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이나 몇몇 보수 인사들이 단일화를 받았어야 된다.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뒤늦게 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 후보가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원했다면은 저는 안철수가 제시한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저는 적극적으로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럼 굉장히 판이 달라졌을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후보가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몽준 후보와의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잖아요. 받기 전에 여론조사 분리했거든요, 노무현 후보가. 네. 아마 윤석열 후보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갔을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뭐 단일화 이제 안 된 다음에 서로 간에 니 탓이 내 탓이 몇 시에 누가 뭘 얘기 몇 시에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됐다. 이 시크릿한 부분까지 다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어떤 정권 교체한 진정성보다도 거기 있는 윤핵관이라든가 권력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분들이 상당히 안철수 단일화 후보의 협상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단일화 협상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실패 이런 부분들은 중도층들이 바라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를 바라봤을 때 아니면 또 합리적 보수층들이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유권자분들은 두 분 해설 들으시면서 아 진짜 내일 토론회가 더 기다려진다 궁금하다 하실 텐데 관전 포인트 짧게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모든 주제를 널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노려야 될 그 표심이 어딜까? 저는 두 후보 모두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경제, 좀 더 국가가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걸 분명하게 뚜렷하게 믿음직하게 보여주는 TV 토론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에는 전통적인 이념형 중도층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회가 아주 복잡해지면서 다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비정규직이라든가 1인 자영업자 또 20대 불안정 계층들 이러한 층들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눠지는데 결국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중도층들을 잡는 것은 뭐 진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국민의 삶 누가 어느 후보가 나의 개인의 삶에 뭐 위안을 주느냐, 이익을 주느냐, 행복을 주느냐 이러한 미래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네. 중도층과 무당파층을 잡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양 후보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 후보가 각 개인들에게 내가 제시하는 정책과 내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 당신한테 이러한 삶의 개선 효과를 줍니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무당파층을 잡는 것이죠. 네. 그것을 예를 들면 자꾸만 적대적으로 가거나 분열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중도층 무당파를 잡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일 사회 분야 마지막 법정 토론 예정돼 있는데 YTN에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YTN에서도 토론회 분석에 들어가니까요. 앞으로도 YTN 통해서 대선 전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